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러로쌤입니다. 자, 2019년 7월 19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월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중간 점검 해드리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좀 무너진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이 무너졌다 확인해드리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제롬 파월의 의회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의회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경기가 둔화되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서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 가능성, 합의는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근데 이제 다시 협상을 시작한다. 협상 시작. 이게 무역 전쟁으로 시작해서 기술 전쟁으로 해서 이제 금융 전쟁까지 간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또 삐그덕 되기 시작하면 또 이 얘기가 또 더 목소리가 강해질 거고, 이게 좀 잠잠하다 싶으면은 이제 금리 인하 또 얘기가 또 이제 사그라드는 거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기자분들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자들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슈가 돼야 되니까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한 번에 0.5%포인트 요렇게 금리를 강력하게 인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요거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라고 했죠. 그냥 기본적으로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나오는 얘기가 7월에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이러면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금리 스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의회에 가서 증언을 하니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해서 나오겠죠. 결과가 딱 나오면은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부분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 모여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만약에 트럼프가 최근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가 자꾸 이렇게 연준까지 본인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FOMC의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훼손을 자꾸 주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랑 이제 파월이랑 제가 볼 때는 파월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렇게 트럼프가 불만을 엄청나게 나타낼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은근슬쩍 뒤에서 도와준 느낌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은근슬쩍 도와준 느낌은 있는데, 트럼프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대통령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트럼프랑 파월이랑 이제 서로 이제 호흡 맞추면서 이제 맞물려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트럼프는 파월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파월이 대체를 잘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바로 안 들어줄 뿐 결국에는 들어는 주거든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근데 바로바로 들어주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FOMC가 무슨 미국 대통령의 꼭두각시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FOMC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지켜주는 편이 아니냐. 제가 볼 때 파월 의장은 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바램을 미치지 못했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나쁘다거나 아니면 현명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처는 충분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도 충분히 현명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평가예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크게 밀릴 건 없고, 만약에 금리 인하 안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은 그러면은 미증시가 이렇게 한번 밀리겠죠. 26,100포인트를 뭐 흔들기가 나오든지 아무튼 한번 밀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력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에는 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추후에 나중에 가면은 미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둔화되고 미국 경제 둔화되고 하는데 너무 안 좋아서 저렇게 했나라는 얘기가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이제 뭐 매파적인 이런 부분도 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균형을 잘 맞추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제 의견은 그래서 무난하게 마무리만 돼도 시장이 그렇게 엄청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좀 부담을 좀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21선까지 혹은 26,100포인트 61선인데까지 이렇게 좀 밀렸다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선조정 받은 부분이랑 일본 영향력으로 해서 선조정 받은 부분이랑 뭐 이것저것 있으니까 좀 잘 버텨주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정말 짱짱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한 26,5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조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원래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도 아니에요. 26,500까지는 이해하시겠죠? 26,500까지는 이건 조정도 아니고 약간의 조정이 된다라면 26,100포인트 정도까지는 내려가야 조정이 된다. 요 정도 개념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큰 조정도 아니지 뭐 지금 사상최고가 찍고 내려오는 건데.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가 밀리면 한 8,000 흔들기 정도는 나올 수 있고 7,900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다. 여기를 이탈하더라 7,800 뭐 이런데 터치하면서 이렇게 쭉 꼬리를 말고 올라와줘야 된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자, 그 G20 정상회담에서 그 화웨이랑 거래를 재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거래를 한다. 미국 기업이 그러니까 화웨이다가 이제 장비나 이런 거를 프로그램이나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지. 화웨이가 미국의 이제 뭐 통신 장비나 이런 거를 팔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화웨이가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기업이 화웨이에다가 뭔가를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착각해서 쌍방으로 보시면 안 돼요. 화웨이는 아직도 제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미국 기업에 굉장히 부담이 줬던 게 거래 금지가 됐으니까 부담이 됐었는데 뭐 안드로이드도 안 준다 그러고 뭐 인텔 퀄컴 뭐 다 막혀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뭐 이런 데서 뭐 브로드컴 이런 데서 장비도 안 주고 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기업의 손실이 잡힌단 말이에요. 화웨이는 그래도 큰 고객인데 대형 고객인데 손실이 잡히기 때문에 화웨이나 뭐 삼성이 거래 안 하면은 본인들도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해소돼서 미국은 이제 기술주가 그러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술주가 좀 약했던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다. 근데 해소가 좀 된 그런 상황이다.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부럽죠. 이거 보면은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보면은 참 부러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시장 뭐 2050포인트까지 여기 뭐 2050포인트까지는 2090포인트 깨지면 뭐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코스닥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건 코스피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틀 앞두고 요 부분에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뭐 찍고 올지언정 아래서 이 구간에서 마감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본다. 뭐 30% 이하? 뭐 요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잖아요. 뭐 좀만 내려가면 되는 거였는데 어제도. 그래서 뭐 1%만 내려가도 이 아래니까 30% 이하 정도 열어는 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 중간 가능성보다는 위쪽이나 아래쪽이 좀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여기를 원할 거고
기관은 요 아래쪽을 원할 거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사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한 2090 이상만 돼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2130 사이 요렇게. 근데 이틀 동안 여기 올라가는 것도 또 일도 아니에요. 이건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만 올라가도 하루 1% 2%만 올라가도 2090포인트는 나와요. 2%만 올라가도. 아래쪽은 내일 약보합만 나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2포인트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 아래쪽 다 열려 있어요. 근데 가운데보다는 지금 포지션상으로는 요쪽 여기를 3 여기를 거의 7 정도로 보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위쪽에 7 가능성은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뭐 이틀 중에 뭐 내려왔어도 하루만 이렇게 반등 확 올라줘도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포지션상으로는 보고 있다. 왜 그러느냐? 자, 일단은 오늘 수급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급 같은 경우 외국인들 뭐 기관들 뭐 특별히 코스피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기관이 오히려 매도를 했죠. 연기금 중심으로 해갖고 뭐 큰 금액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연기금 치고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큰 금액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이 매도한다는 거는 기분은 좀 나쁘죠. 다른 애들 매도하는 것보다 연기금이 매도하면 기분이 좀 나쁘긴 하죠. 근데 외국인이 뭐 매도는 안 하고 있다.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를 했다.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 요 부분이 어제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 한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환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려감 있으니까 이제 일본 수출 규제랑 우려감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이제 좀 밀린 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본 수출 규제 거기 플러스 알파로 미국에서 그 금리 인하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 쪽에 이거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어저께 좀 우려감이 있지 않아요. 양쪽 우리 자체적인 악재와 미국에서도 저 악재로 인식할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노이즈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절반 이상 되돌리면서 그 부분은 희석됐어요. 많이 희석됐어요. 9월까지는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9월 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어저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물음표를 한 2개 정도는 지운 거예요. 물음표 하나 정도 남기고 2개를 지운 정도다. 아직까지 의구심은 있지만 그래 9월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 이번 만기일만 보자. 이렇게 된 건데 풋옵션은 외국인이 풋옵션을 추가적으로 좀 매수하고 콜옵션도 추가적으로 매수했다. 근데 콜옵션 매수량이 좀 작다. 한 4, 50억 정도 나와줘야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콜옵션 매수가 이게 4, 5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되고 오히려 풋옵션 매수가 크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지는 거는 부담이에요. 그리고 하락이 이렇게 훅훅훅 나오게 되면은 2050포인트 아래 만약에 내일 이렇게 장중에도 흔들림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내일 장중에 내려가는 구간에서 풋옵션 청산이 많이 나와야 돼. 이 정도까지 계속 매수를 한다면은 풋옵션 청산이 예를 들면 한 100억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은 적어도 80억 이상 뭐 100억 이상 이렇게 50억은 부족해요. 오늘 50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콜옵션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위쪽 가능성이 높은 거 그런 거 없이 내일도 여전히 풋옵션 매수가 훨씬 강세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뭐 4, 50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 30억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2050포인트 아래서 끝날 가능성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만기는 이제 보면서 예측은 하되 이제 뭐 대응도 하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 확률을 보시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수급은 사실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언제나 포지션을 위아래 다 잡아놓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려가거나 차라리 올라가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기 2050에서 2090보다는 위아래가 좀 더 현재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기일만 되면 제가 이렇게 포지션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뭐 20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매수를 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거를 등가라고 해요. 현재 위치해 있는 구간.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227.5 이 결제 구간에 있는 거예요. 267.5. 267.72예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이 지금 등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뭐 근해가, 뭐 그다음에 외가, 뭐 극외가 이렇게 나누는데, 요 어려운 용어는 제외할게요. 그래서 외가 요 바깥쪽에 있는 쪽으로 봤을 때 뭐 한 2090포인트 정도까지는 오늘도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은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20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는 수급도 함께 형성하고 있으니까 위아래 다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선물 옵션을 한다면 금융투자가 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금융투자는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푼 매수가 좀 많았고, 위쪽은 이제 매도가 많았다. 그러니까 위로 못 올라가게 막고 이제 아래쪽 방향을 열어놓은, 외국인도 이런 포지션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기관도 이런 포지션이에요. 이 기관 더욱더 강력하게 그랬는데 오늘 풋 청산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나마 오늘 다행이다라고 싶은 거는 기관에서 풋 청산이 좀 나온 요 정도, 36 정도 청산이 나온 정도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 포지션을 살짝 돌리고는 있구나. 그래서 이제 2050포인트를 이탈한 다음에는 위쪽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기 시작했다. 기관이. 그동안 누적을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못 올라가게 다 막아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2090 뭐 위쪽 2100 뭐 이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2100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위를 열심히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관은. 그리고 아래쪽에는 풋 매수를 열심히 열어놓고 있었는데 오늘 풋 청산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방향에 청산이 많이 나오고 위쪽에다가 약간의 살짝 열어주는 베팅을 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오늘은 좀 다행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2090포인트 위쪽에 2100포인트 뭐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2090에서 2150포인트 정도까지는 이 사이까지는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약세니까 한 2100포인트에만 걸쳐놔도 다행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약세 심리가 이제 반영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2130포인트까지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서 약간의 이제 슈팅이 나오면 50포인트까지 가는 거고, 근데 이상하지 않은데 현재 워낙 심리가 약세 심리니까 2100포인트 전후 2090에서 2100포인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요런 정도의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여기 풋 보시면은 하방 포지션이에요. 이건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여기는 매수가 질비하죠. 매수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2050포인트 뭐 이런 구간에서 어정쩡하게 끝나는 건 외국인들이 그렇게 뭐 재미있는 건 아니에요. 아예 한 2000포인트 정도까지 확 밀려 2000포인트를 건드리고 반등이 또 화끈하게 나오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요 아래서 요런 구간에서 끝나고 2050포인트 밑에서 끝나거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신 위쪽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어는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0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2090에서 2100포인트 정도 사이, 2100 초반 요 정도까지,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050포인트를 이탈해서 아예 한번 좀 쭉 밀려주는 거. 그때 뭐 풋옵션 청산이라도 좀 강력하게 나오면은 괜찮다. 뭐 요 정도를 두 가지를 보고 있는 요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는 사실 아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이보다는 위쪽으로 가거나 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050에서 2090포인트 사이보다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지금 현재 포지션이 보이고 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자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권사별로 나오는 게 다 다르고 하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대충 어느 구간대에 이제 매도가 몰려있고 매수가 몰려있다 정도만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되니까 참고자료 정도로만 쓰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아래쪽 요 구간에 30%, 요 구간에 한 70% 이렇게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지금 수급이 내일도, 오늘 같은 수급이 내일도 지속된다라면 아래쪽에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는 30% 이하였는데 이제 30%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위아래 다 열려있는 상황, 아래쪽으로 먼저 내려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매도를 안 해줬어요.
더 매도하지 않았다. 개인들이 던진 거죠. 우려감에 던진 거죠. 요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젠 뭐 전무가 이렇게 주식을 던졌죠. 그러니까 신라젠도 끝났구나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 거예요. HLB 저거 잘 안 됐는데 저 확률 높은 것도 안 됐는데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신라젠은 HLB나 이런 바이로메드나 뭐 메지온보다는 가능성이 훨씬 낮은 상황이다라고 이거를 반년 동안 꾸준히 언급드렸죠. 대신 대면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뭐 내부에서 뭐 전무가 매도를 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가 먼디파마랑 이제 허세팅 뭐 계약을 해가지고 바이오시밀러 라이선스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이거 시장 장식되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이제 장중에 떠돌았어요. 근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오버인 것 같아요. 이번에 계약한 국가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서유럽 쪽이라고 했죠. 이제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뭐 이런 스웨덴, 뭐 덴마크 뭐 이런 데들 있죠. 이런 쪽이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영국, 독일 출시한 데 있어서 스페인,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에서 허주마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부는 겹칠지 모르겠지만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이런 데는 좀 겹칠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뭐 이거를 약간의 일부 교집합은 나올 수 있어도 완벽하게 뭐 셀트리온을 대체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셀트리온을 대체하기는 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셀트리온 보다 더 좋은 바이오시밀러 파트너를 찾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셀트리온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를 찾는 건 몰라도 셀트리온은 이미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 퍼스트 무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가지고 요 두 가지 신라젠과 셀트리온 쪽에서 이제 약세 심리를 가중시켜갖고 바이오 쪽이 쭉 밀리면서 코스닥이 장중에 나쁘지 않았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쭉 밀려버렸다.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래 구간에 있는 거는 요건 지금 언더슈팅이에요. 언더슈팅이고 내려갈 구간에 내려가니까 이 정도 오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 일색하다 이제 슥 사버리죠. 좀씩 사는 모양이 나오죠. 근데 이것도 외국인도 좀 연속적인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 연속 매수가 나오냐. 그리고 코스닥은 항상 말씀드려요. 외국인 매수가 뭐 이끌고 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에요. 개인이 매수해도 올라가고 시장이 워낙 조그만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이나 꼭 기관이 아니어도 개인의 세력성 매수가 들어와도 시장은 이제 위든 아래든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뭐 일부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을 방어해주고 반등하는 데는 도움은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요즘에 진짜 힘없이 쭈쭈쭉 밀리고 있어요. 일본의 견제 그리고 바이오주 뭐 개별적인 뭐 악재들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투심 악화 그리고 이게 너무 바이오주가 시총상위에 다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G 뭐 KMW나 이런 종목들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위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포진을 좀 해줘야 돼요. 뭐 엔터주 조금 있고 게임주랑 이제 엔터주 조금 있고 IT 조금 있는데 IT가 지금 아직 부족해요. IT가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균형 있게 좀 섞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코스닥 이제 시총 상위 쪽에 균형 있게 좀 섞여주면은 그럼 좀 나아질 수 있다. 근데 그때까지는 바이오가 올라가면은 코스닥은 올라갈 수 있고 바이오가 밀리면 코스닥은 내려간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우려감에 의해서 약세는 나왔지만 61선 회복하면서 갭상승 나오고 21선 건드려는 봤습니다. 여기를 빠르게 회복해줘야 된다. 45,000원 위쪽에 지금 45,300원대에 있는데 요 45,300원대에 있는 이 21선 있죠. 여기를 뭐 이번 주에 건드리고 이번 주 회복까지 해주면 제일 좋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놀기보다는
아래쪽에서 놀기보다는 요 두 개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삼성전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일본에서 지금 뭐 저렇게 소재 규제 나온 게 삼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한 게 아니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잖아요. 지금 시작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쪽을 시작으로 건드린 거잖아요. 자, LG전자가 반도체가 큰가요? LG는 반도체가 다 털렸죠. 뭐 실리콘원스 이런 데만 남아있지. LG전자는 반도체가 그렇게까지 아예 뭐 최고의 주요 사업 품목은 아니라면 삼성은 반도체가 다잖아요. 사실 삼성은 반도체가 대부분 해먹는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가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반도체 의존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삼성하고 뭐 LG하고 다 해당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저기 얘기 나오는 포토리스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PR 필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일본산을 안 써도 타격이 좀 적은 편이에요. LG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삼성이 직격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특히 갤럭시 폴드, 지금 당장 제일 빠른 걸로 했을 때 갤럭시 폴드가 양산이 안 돼요. 저렇게 규제를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어느 정도는 이제 물량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지켜보자고요. 이거는 뭐 얘기 나오는 거랑 실제 진행되는 거랑 또 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까지 뭐 섣부르게 예상하기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좀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뭐 일본에서 넘어오는 게 규제되는 거지 한국에 있는 공장까지 규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뭐 해결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겉으로만 이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해결이 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호재로 인식을 하고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삼성전자 그래서 오늘 1.58%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무려 3.5%, 어저께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66,000원 부근에 오니까 오히려 어제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2% 정도 부근에서 2% 약간 안 됐죠. 못 미치던 부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밀려서 끝났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을 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하이닉스는 양봉이다. 이거 66,000원 오니까 여기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 제가 이런 뭐 의심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오늘 요 부분이 오늘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20일선 걸쳐놨고 오늘 어제는 이탈한 게 아니었어, 난 다시 올라갈 거라고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뭐 한 4%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좀 뭐 강했다. 수급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외국인이 지금 싹 담아가는, 자, 외국인이 한국 딱 주식을 보면은 삼성전자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도로 삼성전자 매수 일색이에요. 외국인들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정적인 건 삼성전자, 시장이 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뭐 화해의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수혜받는 부분, 뭐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만큼 짱짱한 주식을 저는 모르겠다. 비중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나 안정성으로 보나 앞으로 미래 성장성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뭐 다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손정희 의장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뭐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뭐 IT 기업들이랑 뭐 다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랑만 차에서 40분 동안 긴밀하게 뭐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비전 펀드 뭐 2기 두 번째 비전 펀드 만드는데 뭐 100조 펀드 만드면은 삼성에도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볼 수 있죠. 거기다가 손정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AI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AI 기술 뭐 거의 뭐 바닥권이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가 아니고 우리 진짜 외국에서 기술력 좋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안 와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우리나라 기업 문화 자체가 발전하기가 어렵고 규제도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여기 있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실리콘밸리를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다가
이런 연구센터 같은 거 세우고 하잖아요. AI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모든 연구센터를 다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정희랑 이제 잘 맞은 거죠. 손정희 회장이랑. 그래도 보는 안목은 대단한 양반이잖아요. 손정희 회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손정희 씨까지 이렇게 삼성전자에 집중을 할 그 정도면은 역시나 삼성전자 베팅이 옳았네 하고 점점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기관 입장에서는 큰 물량은 외국인한테 뺏긴 거예요. 이렇게 시장 선점을 당한 거예요. 삼성전자는 자기네가 좌지우지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하이닉스 쪽으로 돌아볼까? 약간 요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최근에 하이닉스 수급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6월 초까지. 그리고 나서 6월 중순부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 사이일 틈 타서 기관에서 열심히 하이닉스를 이제 담아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은 삼성을 놓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놓쳤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 쪽을, 반도체 쪽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만 뭐 133조 비메모리 투자 막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뭐 하이닉스도 120조 투자해서 용인에다가 사업단지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제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고 매그나칩 이제 뭐 인수하느냐 마느냐, 이번에 일본이 규제해가지고 양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인수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하이닉스도 이제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뭐 너무 메모리 반도체 중심이라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비메모리 쪽도 하이닉스도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다, 신경을 쓴다라는 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이 워낙 공룡 같은 놈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진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자동차 쪽에서 뭐 벤츠가 이렇게 뭘 한다라고 할 때 현대차가 옆에서 뭐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기업을 갖다 붙여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직까지 뭐 덩치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폭스바겐이나 벤츠가 뭘 하는데 현대차가 뭘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파괴력은 좀 약하잖아요. 물론 현대차도 지금은 진짜 엄청난 브랜드 가치가 많이 엄청나게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부동행 1위고 2위는 하이닉스도 2위잖아. 2위가 하이닉스인데 여기가 이렇게 티가 안 나는 건 삼성전자가 워낙 공룡이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를 뭐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도 안 사는 건, 이렇게 매도만 한 건 아니에요. 올해 초부터 하면은 하이닉스도 뭐 매도일 변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올해 초 보면은 외국인들이 사다가 줄인 거예요. 1월부터 이렇게 사다가 지금 조금 줄인 것 뿐이에요. 6월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모아가려는 이런 흐름이잖아요. 기관은 돈이 없어서 연초에 못 사서 매도하다가 털렸던 물량을 조금 보충해 가는 거예요. 기관 같은 경우. 이해하시겠죠?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매집을 많이 했는데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비할 바는 아니다. 삼성전자가 보시면은 1월부터 치면은 삼성전자 진짜 어마어마하죠. 개인들은 싹 털렸고 기관들도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냥 외국인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수급 동향까지 같이 봐드렸으니까. 하이닉스는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지가 내려가봐야 66,000원 아니겠어?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이건 언더슈팅이야. 여기서는 사야 돼. 뭐 이런 뉘앙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43,500원에서 44,000원 사이면은 이 구간 사이에 있으면은 사야 돼.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아래 있으면은 어차피 올라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신 밑에 있으면 약세 구간이니까 반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43,500원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사야 된다. 하이닉스는 66,000원 올라오면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런 개념만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는 가격적 메리트는 있지만 뭐 1년 동안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올라간다고 쳐도 뭐 1년은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한 달 정도 밑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밑에서 좀 벅벅 기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66,000원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해하시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신라젠과 셀트리온 뭐 개별적으로 뭐 이슈가 있었다 설명드렸으니까 뭐 보고만 넘어갈게요. 20만원 이렇게 강력하게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그런데 저건 루머잖아요. 루머. 팩트가 아니라 루머죠. 이건 약간 HLB 사건 나왔을 때 메지온 얘기 나오는 거랑 같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내 이사가 매도를 한 거는 팩트잖아요. 메지온 그 HLB에서 기자회견에서 씨 이거 FAD 승인 안 날 것 같은데 우리 내부 판단으론 이렇게 얘기한 것도 팩트잖아요. 근데 메지온은 메지온 실패했네. 유네아필 임상 실패했네. 루머죠. 이거는 루머잖아요. 셀트리온도 루머잖아요. 루머로 밀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만큼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캔들 하나로 그려보면 이거 주봉으로 치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요거를 합쳐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아래는 여기는 그냥 아래 꼬리인 거예요. 이만큼이 꼬리고 요만큼이 이게 몸통이죠. 그러니까 꼬리를 이만큼 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요 모양 꼬리가 이만큼 길고 몸통도 어느 정도 길지만 꼬리가 이만큼 길다. 저점 매수가 나왔다는 뜻이에요. 자 셀트리온 보면은 색깔 꼬리 똑같죠. 꼬리가 조금 더 길면은 진짜 완벽하게 똑같아지겠죠. 요런 개념인가요? 이거는 루머이기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에 직접적으로 뭐 엄청난 악재가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루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동안 짱짱했잖아요. 셀트리온은 다른 바이오 다 밀릴 때 셀트리온만 강하네요. 얘네는 무슨 지가 바이오 아닌 줄 알아요. 아나봐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사실 셀트리온도 20만원 이렇게 밀려서 요 구간에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었는데 얘가 워낙 안 밀려갖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얘는 무슨 지가 바이오가 아닌 줄 아나봐요. 얘는 짱짱하죠. 딴 놈들 다 밀리는 거에 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 정상적인 움직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비정상적이라서 얘가 너무 짱짱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요만큼 오히려 루머로 해서 밀린 거잖아요. 실제 진짜 악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한 악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그런 셀트리온의 이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악재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세력들이 사용을 한 것 같고 여기는 그래도 좀 지켜보는 거 20만원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좀 더 깔끔하다는 거는 여전히 같은 의견이에요. 요건 아까 그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 66,000 아래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 회복하면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셀트리온은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죠. 20만원 이탈할 수도 있다. 이탈하면 급락이 나온다. 18만원에서 원래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 근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심리에는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차트에 뭐 바닥이 있고 그 수치 그러니까 재무제표나 이런 수치에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수는 있잖아요. 이 정도 예상합니다라고 바닥을 잡을 수는 있잖아요. 예상이니까 바닥이라는 거는 차트도 예상인 거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이건 수치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바닥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설명해 드렸죠. 이 기본 개념은. 근데 요렇게 해서 바닥을 예상할 수는 있는데 심리는 바닥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약세가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약세 심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공포지수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 빅스 지수 같은 게. 그래서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자꾸 이렇게 레버리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주식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자꾸 레버리지 매매에서 도박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심리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심리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레버리지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안 하시면은 내 뭐 계좌가 반토막이 나더라도 기업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올 수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복은 어느 정도는 돼요. 일부라도. 종목이 정상적일 경우에 잡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종목. 미래 성장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이 가능한 기업인데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주가가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향후 10년 봤을 때는 꾸준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투자하시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버리지 매매를 하시면은 반대 매매를 당할 때 심리적으로 쫓겨갖고 더 내려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시장이 밀리면은 급격하게 밀린 경우가 많죠. 작년 10월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이번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말부터 이번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확 밀리고 있어요.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심리적인 요건, 레버리지 매매에 대한 심리적인 요건도 좀 작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오늘
밀린 거 당일 공포심에 의해서 밀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복을 해줬다. 요거는 이제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을 이번 주에 회복하면 이건 진짜 미친 주식이에요. 미친 듯이 주식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기업이 미쳤다는 게 아니에요. 미친 듯이 수급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좋은 수급은 받기 어려운데 수급이 그 정도로 좋다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 수익 사모하는데 오늘 뭐 조금 일부 조절한 거죠. 근데 기관이 싹 던진 겁니다. 기관이 설레발치면서 막 던진 거예요. 사모펀드하고 금융투자, 뭐 투신 이런 쪽에서 던졌고 보험도 이 정도면은 보험치고는 꽤 큰 양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던진 거다. 기관 쪽에서 강력하게 던졌고 외국인들은 얘네 또 심리적으로 안 좋은가 보네, 흔들리나 보네 하고 일부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상위주들까지 봤는데 만기일까지는 지가 밀려봐야 뭐 얼마나 밀리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2,000포인트 뭐 깨져 뭐 엄청나게 막 땅굴 파고 지하 2층 3층 뭐 계속 내려가기보다 어느 정도에서는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는 뭐 저점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요.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올라오는 거 보면 반도체 쪽은 그래도 한숨 돌린 게 아니냐라는 지금 시장의 인식이 있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끝까지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양새는 그렇게 나오고는 있죠. 그러니까 뭐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뭐 탄소 나노튜브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탄소 튜브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종목들 올라오고 뭐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 계속 지금 일본이랑 엮인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은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국이랑 일본이랑 요게 해소가 되려면은 일본이 지금 때렸잖아요 우리를 기분 나빠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하니까 얘네는 우린 돈으로 배상했다 끝났다 이 개념인 거고 야 니네가 돈으로 배상한 게 뭐 일부분 과거에 뭐 돈으로 배상한 거 일부는 있지. 근데 강제징용 문제랑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돈을 왜 줬는데 잘못을 했으니까 니네가 돈 준 거 아니냐. 그러면은 니네는 사과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일단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일본 애들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할 걸 다 했다. 법적으로 할 걸 다 했다 이거고 니네는 윤리적으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해하시겠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이제 뭐 중간에 뭐 우리가 뭐 이것저것 이제 일본에다가 계속 이제 지금 정부가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중국 쪽을 좀 좋아하고 일본을 안 좋아하니까 이거는 뭐 그 정당 성향에 따른 거니까 그래서 뭐 계속 이제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기존에 뭐 한 3개월 이상 전부터 고민해가지고 때린 게 이 소재 산업인 거고 이거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뭐 이유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동안 많이 설명 들었으니까. 자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저렇게 했다고 이게 시작의 발단은 그거죠. 역사 문제잖아요. 자 우리가 좀 이제 위축된다고 해서 산업이 위축된다고 해서 우리가 사과할 일인가요 이게? 이거는 잘 생각해보자요. 강제징용 문제로 뭐 법원에서 판결 내려고 해서 니네한테 압박해서 우리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럴 일인가요? 다시는 뭐 그런 얘기 안 할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친일 정부에서나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사과할 일은 아니죠. 쟤네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가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독일처럼 뭐 이렇게 유대인 그 묘지 이런 데 가가지고 진짜 뭐 절하고 이렇게 뭐 절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대놓고 이제 숙여서 사과를 하고 해야지. 독일은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EU에다가 그래서 자기네가 봉사하고 있는 게 많잖아요. 여기다가 많이 퍼붓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죄 방법이다 이러면서 독일은 하고 있잖아. 일본은 3만 달러 던져놓고 2만 달러 빌려줄게 뭐 해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야 우리 법적으로 다 했으니까 우리한테 말하지만 니네는 우리가 도와주는 나라야 이딴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지. 저도 뭐 한국이니까 화가 납니다. 저런 식으로 나오면은 얘네가 진심으로 독일처럼 가서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위안부든 강제징용 여러 가지 너네 문화재를 뭐 가져가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문화재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사과하고 할 테니까 우리 앞으로는 잘 지내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이번에 불매운동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스마트해졌다라는 말씀 드렸죠, 제가. 솔직히 저는 좀 놀랬어요. 그동안은 이 정도로 스마트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어요.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매운동 합시다 해놓고 와 해놓고 나서 이렇게 뒤에도 보면은 다 사그러들어 있고 불꽃 꺼져 있고 이런데 지금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하시는 중간 상인분들이 먼저 가판대에서 내리고 있잖아요. 일본 제품은. 이 정도로 스마트한 대응을 한 적이 우리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기억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제 기억에는 이 정도로 스마트한 대응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지금 당황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쟤네가 대응을 하는 나라가 아닌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응을 잘한 적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할 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해결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일본이 사과할 상황도 지금 아니잖아요. 지네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것이면 과거에 했겠지. 특히 아베 같은 놈은 아베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총리고 경제를 살리는 엔저 정책을 하고 해서 좋을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상황이면 양 국가가 둘이는 해결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미국이 중재자로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나라가 북미 관계에서 중재자 될 확률보다 미국이 중재자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상황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제일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 왜냐면 한국이랑 일본이랑 지금 이거는 조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 근간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이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근간을 건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들은 좋아? 지들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손해가 더 클 거야 이러고 있는 건데 글쎄요. 둘 다 큽니다. 이거는 둘 다 제 살 깎아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가 이제 규모면으로 어디가 크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양 국가 다 그냥 양패구상하는 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장기화 되면은.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사실 요렇게 하면서 일본이 미국 눈치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번에 매달 지금 천황 즉위식 할 때도 트럼프 불러서 무기 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 간 다음에 아베가 열심히 곰곰이 생각을 했겠죠. G20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개최국인데 한 게 없어. 트럼프 손에 놀아놨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 그래서 트럼프랑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는 본인들만 알겠죠. 제가 직접 연락한 건 아니니까 트럼프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맞다면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한국을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다. 이건 사실 특혜주는 거지 특혜주는 거를 없애는 거지 제재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대신 한국에 타격은 갈 수 있다. 요런 식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미국이 아마 미리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미국이 중재를 하면 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중재할 때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라인 세우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는 대놓고 미국 편을 안 들고 있잖아요. 중국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에 한 2에서 3 정도 붙고 중국에 1 정도 이렇게 붙어서 중간에서 이렇게 좀 얍삽한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입장인 거고 미국 입장은 그러면은 우리가 중재해 줄 테니까 너 한국 원래 미국 우방이잖아. 그냥 중국 버리고 미국에 붙어.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양국이 한일이 단기간에 이거를 해소하기는 쉽지는 않고 요 구간에서 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단 하는 것처럼 협상단 이런 거를 해놓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등장을 하면은
이게 빨라지는 가장 빨라지는 지름길 요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8월 안에만 해결돼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겠냐. 8월 넘어가서 가을로 넘어가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원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본이 물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면 우리보다 조금 더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둘 다 일본도 이걸 원하진 않아요. 아베는 지금 경제 살리려고 지금 혈안이 된 인간인데 자국의 기업들을 다 죽여가면서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을까지 넘어가기보다는 8월 정도에 해결되면은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고 늦어도 9월 안에 9월 안에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이 지금 써먹고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지금 규제한 다음에 허가 안 내주고 있다고 했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하는 거를 잠깐 유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 잘 쓰죠? 이거는 지금 그냥 제 생각이고 그냥 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한미일이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한국을 이제 미국의 라인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딱 끌어당기는 요런 작업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뭐 요런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현재 제 생각은 뭐 요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일본한테 넙죽 엎드리기보다는 미국을 끌어들이고 일본도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를 그럼 미국은 자기네가 보라고 우리가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명분이 생겨요.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안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에다가 자꾸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본에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딴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국제사회 가면 통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하는데 이거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통할 수 있어요. 일본의 입장이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네가 또 이미 로비도 많이 해놨고 하니까 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보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요런 상황이 나왔을 때 미국이 해결해줄게. 그러니까 너네 화해하고 대신 한국 너네는 미국 편에서 똑바로 서 이제는 너 이렇게 약간 발 하나씩 걸쳐놓고 있었잖아. 미국 쪽에다 한 3분의 2 걸쳐놓고 중국에다 3분의 1 이런 식으로 걸쳐놨었는데 아니야 너 그냥 미국 쪽에 딱 줄 딱 서 일본처럼 너네는 최우방국이야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뇌피셜 소설이고요. 이런 가능성이 좀 빨리 협상이 될 가능성은 제일 높지 않겠느냐. 가장 긍정적인 요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 요런 부분을 요렇게 해서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뭐 좀 그럴싸한가요? 아니면은 택도 없는 소린가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실 테니까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 분쟁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전쟁하고 있듯이 우리도 일본이랑은 기본적으로 중국 미국하고는 좀 다른 이제 역사적인 감정의 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시작의 발단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두 양국이 직접 하는 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국에 붙어갖고 중국이랑 같이 한국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둘을 때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경우가 당할 수가 있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엮여갖고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엮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엮여 있고 그러면은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해서 제재를 당하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처를 좀 잘 해야 된다. 지금은 중국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시기다. 북한 중국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진짜로 우리가 대놓고 피해를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쟤네도 그게 쉽지 않은 게 삼성전자 반도체 이쪽 반도체 쪽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을 우리나라 시장을 아예 막아버리면은 전 세계 시장 자체가 가전 시장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뭐 모든 4차 산업 부분이나 이 부분이 모두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는 우방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하지 대놓고 때리지는 않고 있는 느낌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요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좀 뭘 이제 노리고 있는 것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도 화가 나는 거죠. 이제 자기는 할 거 다 했는데 법적으로 할 거 다 했다. 얘네 입장이에요. 화가 났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완만하게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이놈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 사과할 놈들이 아니니까 저 정도 이제 3자로 해가지고 미국의 힘을 끌어들이는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이 좀 길었는데 오늘은 밤에 영상을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뭐 밤에 영상을 조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거까지 잠들기 전에 확인하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은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 뭐 매주 올라오니까 보시면은 여기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물러갈게요.